AI로 의료혁명을 꿈꾼다고? 너 같은 해커가 무슨 의사라도 되냐? 프랑스에는 전통 있는 연구 방식이 있다. 내 방식은 너무 급진적이야. 프랑스 파리 26세 마티유 르블랑은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코딩 실력을 보였고 해커 출신으로도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가 연구하려는 AI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은 보수적인 프랑스 의료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코딩 천재가 아니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 소피를 살리기 위해 AI 의료 혁신을 연구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기존 프랑스 의료 시스템은 느리고 폐쇄적이었으며 새로운 AI 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해커일 뿐이야. 의료 기술은 전문가들이 다룰 영역이지. 그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은 동창 빅토르 로랑이었어요. 빅토르는 프랑스 대기업의 의료 AI 부서장이 되었고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존 의료계의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세계적인 AI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있는 나라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캐시안 듀발이에요. 그리고 저는 AI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 교수님도 제 친구들도 병원들도요. 모두 저를 그냥 코딩이나 좋아하는 애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어요. 저는 의학의 미래를 바꾸고 싶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14살이었을 때 제 여동생 소피가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나 독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피는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여러 병원에 데려가 보셨고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의사들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좀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소피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어지러워했고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사라도 제발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들도 실수를 해요. 그들도 사람이라서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피곤하면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저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시작된 게요. 만약 AI가 의사보다 더 빠르게 의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AI가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혹시라도 소피가 왜 아픈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매일 방과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또 짰어요.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거나 파티에 갈 때 저는 작은 방에서 눈이 타들어갈 것처럼 아플 때까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의료 분야에서 AI에 관심이 없었어요. AI 하면 다들 자율주행 자동차, 광고 추천 시스템, 기업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술 같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AI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프랑스 최고의 AI 연구자 중 한 명인 장 피에르 도빌 교수님이었어요. 저는 엄청 기대했어요. 교수님이 제 연구를 인정해 주신다면 연구 자금도 받고 AI를 실제 의료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발표를 마친 뒤 교수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캐시안, 이건 의학이 아니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들은 기계가 진단을 내리는 걸 믿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훈련을 믿지. AI가 그걸 대체할 수 없단다. 저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셨어요. 좋은 꿈이긴 하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어떤 병원도 이걸 사용할 일은 없을 거야. 그날 이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여러 병원에 연락을 했고 AI 테스트를 해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거절했어요. 어떤 곳은 아예 답장도 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정중하게 기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웃었어요. 예전 친구였던 빅토르 로랑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프랑스의 큰 의료기업에서 임원이 되었어요. AI가 환자를 진단한다고? 캐시안 진지해져봐. 병원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 의사는 사람을 믿지 기계를 믿는 게 아니야. 저는 끝까지 설득하려 했어요. AI는 의사가 더 빠르게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빅토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너무 이른 기술이야. 아마도 50년 후쯤엔 누군가 시도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50년? 소피에겐 50년이 없어요. 어느 밤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AI를 만들었어요. 수천 개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며 테스트를 했고 AI의 정확도는 96%까지 올라갔어요. 의사들보다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죠?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써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틀린 걸지도 몰라. 어쩌면 AI로 의학을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멍청한 꿈일지도 몰라. 그냥 포기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 AI를 활용한 실시간 질병 진단 시스템 도입. 서울의 병원들 AI 기반 의료기술로 환자 치료 개선. 한국 정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적극 지원 중.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이미 제가 꿈꿔왔던 걸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랑 미국만 의료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던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걸까?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K-팝, 삼성, 빠른 인터넷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의료 AI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기사들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AI를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고, 어쩌면 미국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파리에서 서울까지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세련됐어요. 디지털 스크린이 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비행 일정이 4가지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서 공항을 통과했고 심지어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휴대폰 한 번이면 끝이었어요. 이토록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라니.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수많은 네온사인과 대형 전자 광고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하시고 한 남성이 가게 앞 디지털 화면에 떠 있는 스마트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여기에 오길 정말 잘한 걸지도 몰라. 호텔에서 잠깐 짐을 푼 뒤 저는 바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이선우, 한국의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몇 대의 컴퓨터가 놓인 풍경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선 곳은 고도로 발전한 연구실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 건강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AI 코드를 분석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의료 연구원들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선우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30대 후반의 남자. 캐시안 두발, 오래 기다렸어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겼어요. 저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했어요. 아직도 주변 환경에 압도된 상태였어요. 제 연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몇 달 전부터 당신의 AI 모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선우가 저를 연구실 안으로 이끌며 말했어요.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특수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 엔지니어들이 같이 협업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AI가 의료에서 가능성이 있을지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는 X-레이 스캔이 떠 있었어요. 이 AI는 폐 질환을 98%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즉각적인 리포트를 제공하죠. 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AI가 작은 점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곁에 서 있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 없는 것 같네요. AI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는 보고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AI가 분석해주니까 의사들은 행정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AI가 병원에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선우는 저를 한국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환자들은 AI 기반의 키오스크를 사용해 체크인을 했어요. 긴 줄은 없었어요. AI 어시스턴트가 의사들이 더 빠르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병원조차 AI를 활용해 환자의 병력을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선우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죠, 캐시안. 다른 나라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는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실전에 적용해요. 저는 병원 곳곳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설렘, 희망. 제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 꿈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AI는 실제로 의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해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이선우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프랑스는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믿고 있죠. 그러면 여기 남을 건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AI 의료 기술이 정말 효과적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 기술이 환영받는 도시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네, 저 여기 남을 거예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남기로요.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리가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AI 의료 기술에 대해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일부가 될 기회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응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회의는 몇 주 전에 미리 잡는 게 아니라 당일에 바로 열렸어요. 결정은 몇 달 동안 토론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내려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프랑스에서는 병원들에게 AI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달라고 몇 년을 애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제가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선우 팀이 실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면 왜 기다려야 하죠? 처음에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느린 진전, 오랜 기다림, 끝없는 거절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믿어주는 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했어요. 이선우가 저를 그의 팀원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본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와 의사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 민지훈 박사님은 AI 기반 진단 연구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그가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캐시안, 당신의 연구를 읽어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의사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한국의 존경받는 의사가 저를 동등한 연구자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AI 모델을 개선하고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이 AI는 희귀 질환을 높은 정확도로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복잡한 사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지훈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개선하면 되죠. 의심도 없었어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직 실행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 대형 병원이 제 AI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순간을 제 평생 기다려왔어요. 그날 한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피로, 어지러움, 지속적인 두통. 의사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제 AI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게 해주세요.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이선우가 말했어요. 캐시안을 믿어보죠. 그렇게 해서 제 AI가 환자의 증상, 병력,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AI는 수천 개의 유사한 사례를 단 몇 초 만에 스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진단 결과가 떴어요. 루푸스.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년 동안 진단을 받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저는 결과를 의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즉시 루푸스 검사를 진행하세요. 민지훈 박사님이 지시했어요. 몇 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양성. 의사들은 감탄했어요. 이 AI가 몇 분 만에 진단을 내렸어요. 한 의사가 말했어요. 우리였으면 몇 주는 걸렸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바로 제가 쌓아온 이유였어요. AI가 의학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의 여러 병원들이 이선우 회사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미팅을 원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제 AI는 여러 병원에서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한국의 선도적인 의료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제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한 부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또 하나의 바쁜 하루를 마친 후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빅토르 로랑. 프랑스에 있을 때 저를 비웃던 옛 친구였어요. 그가 보낸 메시지는 짧았어요. 캐시안, 요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정말 한국에서 내 AI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봐. 솔직히 저는 빅토르가 정말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년 동안 제 연구를 무시해왔어요. 의료 AI는 환상일 뿐이라면서 병원들은 절대 기계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죠. 그런데도 메시지를 보낸 지 3주 후 그는 서울에 와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빅토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선우 AI 본사 내부를 둘러봤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에서 실시간 AI 진단 결과가 분석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데이터를 검토하며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군. 저는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어떤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좀 더 작을 줄 알았어. 그는 여전히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의료 AI가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였어요. 저는 빅토르를 제 AI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빅토르는 팔짱을 낀 채 환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맹장염인지 아닌지 알아맞히기라도 한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AI가 환자의 병력, 증상, 검사 결과를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맹장염이 아니었어요. AI는 훨씬 더 위험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복부 대동맥 파열.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환자를 곧바로 수술실로 옮겼어요. 30분 후 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맹장염인 줄 알고 기다렸다면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AI가 이 환자의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빅토르를 돌아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빅토르는 한 손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군. 저는 팔짱을 끼고 빅토르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AI가 병원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 내가 틀렸어. 그러자 빅토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진짜로 웃었어요. 진심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그래, 내가 틀렸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뒤처지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수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빅토르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캐시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뭐게? 프랑스에도 이 AI를 도입할 수 있냐는 질문? 빅토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솔직히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넘겨주진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빅토르를 바라봤어요. 나는 프랑스에서 수년 동안 이 AI를 도입하려고 했어. 그런데 프랑스는 나를 거절했지. 빅토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증명됐잖아. 이제는 사람들이 들을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이 기술을 원한다면 이제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워야 해. 빅토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한국 AI를 프랑스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한국은 내 아이디어를 믿어줬지. 그래서 만약 내가 확장한다면 한국과 함께 할 거야. 프랑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빅토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해보자.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빅토르는 진심이었어요. 저희가 악수를 나눈 지 일주일 후 그는 프랑스의 대형 병원과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잡았어요. 그들이 AI를 믿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한국이 AI 의료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듣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병원장, 투자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빅토르는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는 한국이 AI를 통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했어요. 그들이 제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경험 많은 의사들보다 AI를 더 신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질문 수십 번은 들었어요. AI를 의사보다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의사들이 AI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 환자는 췌장암 초기 단계였어요. 증상은 단순한 폭통이었죠. 인간 의사들은 그냥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AI는 즉시 암 가능성을 발견했고 환자는 조기에 치료받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이 남성은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했어요.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AI는 뇌동맥류를 발견했어요. 즉시 응급수술을 했고 환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앙투안 지라르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병원 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회의적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중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면 그게 곧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의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기 전에 수년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수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바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있는 거죠. 그때 빅토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 다른 나라들이 더 앞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프랑스가 뒤처진다. 그건 그들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AI를 도입할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도입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었어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승인을 받았어요. 파리의 세계 대형 병원이 AI를 도입해보기로 한 거예요. 이선우와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에 AI를 맞추기 위해 그의 엔지니어들과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파리로 향했어요. 그리하여 프랑스 병원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한 AI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73세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가벼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그냥 위산 역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AI는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심장 혈관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추가 검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AI가 맞았어요. 그녀는 즉각 수술을 받았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날 저는 병원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년 동안 저는 의료 AI의 가능성을 믿고 싸워왔어요. 수없이 거절당했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AI가 두 나라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 함께.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프랑스가 병원에서 AI를 공식 승인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단지 저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단지 한국만을 위한 변화도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프랑스에서 AI 의료 시스템이 도입된 지 몇 개월 후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독일, 영국, 캐나다의 병원들이 연락해 왔어요. 우리도 이 AI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의료 컨퍼런스에서
이선우와 제가 발표 연사로 초대되었어요. 무대 위에서 저는 말했어요. 선 AI 의료혁명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 변화를 따라올 차례입니다. 몇 년 전 저를 비웃었던 프랑스의 전통적인 병원들조차도 이제는 우리 AI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피를 떠올렸어요. 소피는 오랫동안 병원 문을 전전하며 진단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달째 파리에만 있네.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AI 기반 로봇 수술 시스템이야. 그리고 내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제가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저를 믿어준 나라였어요. 한국은 저에게 AI 의료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미래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선택이 필요했어요. 프랑스에 남을까? 아니면 제 인생을 바꾼 나라로 다시 돌아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곧 서울에서 봐.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 배운 것들을 곱씹었어요. 혁신은 우리가 예상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내일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저는 처음에는 프랑스가 의료기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지금까지 AI 의료혁명을 이끈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무시당하던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과 빠른 실행력 덕분에 의료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있어요.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표준이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의료 기술이 더 널리 퍼져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